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치매는 누군가가 옆에서 24시간 동안 돌봐야 하는 질병입니다. 그만큼 환자, 간병인 모두가 힘든 질병. 서울시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서양미술사 이야기 시간에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가운데 한 명인 클림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죠. 임범석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4월 24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치매 환자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에서는 오는 2025년 약 10년 후죠. 2025년에는 치매 환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치매 환자 또 그 가족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서울시 복지건강실 김명용 어르신복지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서울시의 경우에 치매 환자가 얼마나 있는지 추산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이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추산을 해보면 예. 우리 어르신 인구의 약 10% 정도가 예. 치매 환자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숫자로 보면 약 10만 명 정도가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 치매 환자 경우에는 하루 24시간 동안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 요양원 같은 데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서울시 경우에 요양시설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요? 네, 서울시에는 시, 구립, 법인 또 개인이 운영한 시설 포함해서 508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부족하진 않습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예. 치매나 중풍 어르신들의 요양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 인천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어있는 시설이 많은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설 공급이 많이 부족해서 전체 수요의 약 62% 정도밖에 충당이 안 되는데요. 이것을 20년까지 80%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근본 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예, 62%라고 한다면 앞서 서울시 치매 환자를 10만 명으로 추산하셨으니까 네. 한 6만여 명은 요양시설에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이제 중풍 환자들 포함해서 이제 그 정도가 계시다고 예. 봅니다. 그 요양시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양시설이 많이 또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평가제도라든지 지도감독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이제 일회성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대책 중에 하나가 인증제를 신규로 도입을 해서 서비스나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할 경우에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통해서 서비스 향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네. 모든 질병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치매도 조기 발견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조기 발견을 위한 정책도 마련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치매 같은 경우 이제 26개 자치구별로 치매 지원센터가 있어 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네.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치매 조기 검진 확대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75세에 치매 검진을 하도록 돼 있는데 네. 이거를 70세에 한 차례 더 조기에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검진율이 약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네. 이것도 20년까지 단계적으로 향상을 시켜서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예. 그 적지 않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가 않아서 그 요양원이나 병원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힘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요양 서비스, 요양 보험 제도를 통해서 본인 부담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초 수급자 분들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이것도 부담이 되는데요. 현 제도 내에서는 기초 수급자 등은 요양시설을 우선 사용권을 드리고 있고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치매 환자 경우에는 가정에서 돌봐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의 어려움이 더 크다고 하는데 이런 등급 외 치매 환자들을 위한 정책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등급을 받으신 분들 앞서 말씀드린 요양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등급도 못 받으신 분들이 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예. 기존에 이제 치매지원센터라든지 데이케어 센터를 부분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이번 대책에 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한 치매 전용 데이케어 센터를 신규로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재가노인 지원센터도 확대를 해서 50개 확대해서 가족에 계시는 치매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정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등급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치매 정도가 조금 덜한 경우인가요? 어떤 경우인가요? 네, 그렇죠. 예. 네,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아주 중증인 경우에는 등급을 받아서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치매 환자임에도 이제 그 정도가 판정 약한 요건에 경우. 조금 부분적으로 미달할 경우에는 등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 치매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그 돌봄 종사자들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돌봄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도 좀 나아질까요? 네. 지금 이제 요양보호사 분들이 대부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예. 이분들 노동 강도가 아주 큰 반면에 임금 수준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고용도 불안한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요양보험 제도 통해서 임금이라든지 근로 조건이 이제 짜져 있는데요. 예. 이런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를 한 개소 운영 중인데 이를 확대할 계획이고 예. 또 일을 하다 보면 휴가도 제대로 못 가시는데 휴가 가실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체 인력 지원이라든지 근무 시간 동안에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 인력 지원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는 힐링 프로그램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 이 돌봄 종사자가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어떤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네, 이제 요양보호사가 대표적인데요. 네. 이 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시험 봐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제 해당 시설에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돌봄 종사자가 되는 건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격증 제도가 있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 치매 환자 또 그 가족들이 어떤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싶을 때 어디 연락을 할 때가 있을까요? 네, 이제 살고 계시는 지역에 치매 지원센터가 한 곳에 서식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 지원센터. 네, 가까운 동사무소 방문하시면 요양시설이라든지 치매에 관련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서울시 복지건강실 김명영 어르신 복지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화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 명화가 숨겨놓고 있던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서양미술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가운데 하나죠. 클림트의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이야기, 김민성 큐레이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간에서 한 화가를 2시간 다루는 건 클림트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각별히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2009년에 또 그 대형 전시를 또 기획을 했었기 때문에 또 그 뒷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좀 더 애착이 가는 작가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주로 클림트의 대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요? 예, 오늘은 좀 클림트 대작들을 뽑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2009년에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했을 당시에 실제 출품했던 작품들하고 또 그 작품들을 한국으로 가지고 올 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어서 좀 그것도 한번 곁들여 보려고 합니다. 클림트는 오스트리아의 국보급 작가였기 때문에요. 그의 작품을 모아서 가지고 오는 일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이사이 재미있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이면은 한 5년 전 얘기인데 예. 그때 그 한국에서 전시된 작품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굉장히 그 주요 작품들도 많이 오기도 했었고요. 네. 또 비엔나 공방의 그 작은 작품들까지 다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오게 되니까 260여 점 더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그 작품들이 약 한국에 그 100일간 방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클림트의 키스와 함께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히는 유디트, 또 아담과 이브, 네. 그리고 아테즈 호수의 풍경 이런 시리즈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키스는 그 벨베데레 미술관 그 벽감 속에 아예 박혀 있어서 가져올 수는 없었고요. 예. 뭐 원한다면 가져가봐 막 이러시는데 막 그거 잘못하면 감옥 가게 생기고 막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져올 수는 없었고 그 외에 클림트의 초년 작품들에서 또 그 전성기 시대의 작품까지 또 비엔나 분리파 시절에 제작했던 또 포스트 원화 이런 것들을 같이 보여주는 그런 전시였었고요. 또 공방 내에는 비엔나 분리파들이 이제 모여서 작업을 했었던 그런 공간들도 그대로 재현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도면이 다 남아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제일 압권이었던 작품은 베토벤 프리즈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벨베데레 미술관에 의해서 감리 보수된 벽화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콘크리트가 직접 이렇게 배달이 이제 운송이 됐는데 이렇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몇 개, 10여 개씩 쪼개져 있는 벽체가 아예 전시장에 설치되어 있었고요. 설치 과정은 거의 건설 현장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클림트가 직접 사용했던 물품들 또 도큐멘터리 자료들도 상당량 왔었고 그래서 21세기 최고량을 자랑하는 클림트 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작품들 어떻게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 벨베데레 미술관에서는요, 그 클림트 전시를 일본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 그 일본에서 전시를 하면 전시 같은 게 이제 투어를 하면 좀 더 좋으니까 이제 투어 계획을 세우다가 대한민국에서도 하면 괜찮겠다라고 이제 함께 검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놓고 이제 공교롭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막 그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아주 신기하게도 온라인 상에 그 커뮤니티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클림트만을 위한 카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가입자 수가 무려 2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포털 사이트에서도 또 10여만 명의 또 그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시를 하면 적어도 30만 명은 개런티가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수치상의 어필이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일본보다는 열악하지만 어떤 이런 열정들이 막 이제 어필이 됐었고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은 사실 클림트를 잘 알기는 했지만 막상 수치상으로 증빙할 것들은 당시에 없었고요. 근데 결국은 우리나라의 클림트 전시 그 조직위원회와 함께 수차례 논의를 하고 결국은 한국에서 전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났었어요. 일본에서는 전시는 못했어요?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 게요. 이제 클림트 작품들이 정말 여러 곳에 막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품은 루마니아 미술관에 있고 또 어떤 작품은 워싱턴 미술관에 있고 또 어떤 작품은 아주 유명한 화장품 회사 회장이 컬렉션을 하고 있어서 또 그쪽이랑 컨택을 해서 그걸 다 일일이 가져오기가 되게 어려웠었기도 했고요. 또 이제 유화들은 대부분 비엔나에 있는 벨베데레 미술관 또 이제 막이라고 하는 또 미술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통해서 받을 수가 있었고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베토벤 프리즈에서부터 이런 클림트 작품들을 다 이제 모으는 과정은 정말 약간 형사처럼 다 추적하고 장소를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고 해서 되게 모으는 그런 과정들이 좀 아주 힘들었었죠. 이 베토벤 프리즈는 아주 규모가 상당한 작품이죠. 예, 그 크기만 해도 길이가 이제 이렇게 둘러서 하는 이제 디귿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둘러서 했던 길이가 34.14m인데요. 원래는 이제 이게 좀 높은 곳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 비엔나 불파 전당에 가면 그 전시장에 원래 전시장 섹션에서는 근데 저희가 그거를 눈높이를 낮췄고요. 높이가 그래서 2.15m예요. 작품 높이가. 그래서 이 작품은 당시에 그 비엔나 독일의 그 아주 유명한 그 조각가인 그 막스 클링거가 그 작곡가 베토벤의 조각상을 이제 만들어요, 중앙에. 그래서 이 전시장 중앙에 만들고 이거를 둘러쳐서 베토벤 프리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클림트가 이제 그 벽화를 제작을 하고요. 이 공간에서는 구스타프 말러가 베토벤의 심포니 9번을 연주를 하고 또 그 베토벤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인간의 생로병사를 내러티브하게 시각화시킨 클림트의 토탈아트 대표작인
바로 그 베토벤 프리즈가 거기에 설치가 되죠. 그래서 이 작품은 원래는 이제 전시만 하고 폐기 처분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아주 그냥 좀 싸구려 재료로 막 이렇게 제작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전시를 하고 나니까 이 작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작품을 살리자. 이랬는데 좀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보수 과정에도 이제 돈이 많이 들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현재까지 잘 복원이 돼서 이제 지금 현대도 우리가 볼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네. 가져올 때 운반비도 꽤 들었겠어요. 네, 이렇게 막 얘기하고 싶어요. 얼마 들었다. 막. 얼마 들었어요? 그런 거 막 얘기해도 돼요? 상관없죠. 뭐 운반비야 뭐 작품 비용. 안 돼요. 지금 때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직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 클림트의 대표작 유디트도 앞서 말씀하셨죠. 네, 아주 이 유디트 왔을 때는 이제 모든 신문사에서 다 촬영을 왔을 정도로 네. 이제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촬영을 와서 이제 한참 무슨 외국의 무슨 스타가 온 것처럼 막 이런 그 취재 경쟁이 붙었던 작품인데요. 그 유디트는 가장 비싼 포장으로 한국에 배달됐던 작품이에요. 네. 요게 아주 굉장히 그 취재의 그 핵심이었기도 했었는데 이 작품은 벨베데레가 소장하고 있는 비엔날 국보인 거예요. 그 우리나라 국보가 가듯이.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포장한 상자를 보면 바깥에서 막 화재가 나잖아요. 그래도 이 작품이 들어있는 여기 안에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작품은 48시간 동안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게 방열, 항온, 항습까지 유지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거였대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억소리 나는 가격대의 그런 포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품은 1901년 5번째 분리파 전시회 때 클림트가 이제 전시했었던 작품인데요. 그 파무파터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유디트가 이 자신의 남편을 죽인 적장 홀로페르네스를 참수하는 장면을 이제 클림트가 그린 거예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유디트가 약간 고개를 쳐들고 입술을 살짝 벌리고 눈을 아래로 내려뜨고 그리고 이제 그 유디트 그 모습의 그 왼편 아래로 보면은 홀로페르네스 얼굴이 이렇게 잘려나간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러한 어떤 그 형태들 이런 구도들이 잘 그 파무파트의 어떤 원형을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여기에는 금박을 잘 입혀져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클림트의 어떤 금박 테크닉이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유디트가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인물이죠. 네네네. 파무파타르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뭐 2부부터 시작해서 그 파무파탈의 그 역사들이 쫙 나오는데 그 클림트에게는 여성이 요부 아니면 성녀로 딱 구분되어져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림트의 이 유디트는 복수를 감행하는 유대 여성의 당당함을 가지면서도 또 이렇게 그림은 아주 에로틱하게 그려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작품은 클림트가 자주 그렸던 누드 드로잉에서 볼 수 있는 여성 모델의 또 입술이나 그 눈빛이나 이런 표현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름다운 미모로 남자를 유혹하여 사랑에 빠지게 만든 다음에 결국 그 남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파무파탈의 전형이라는 건데요. 바로 이 클림트의 유디트가 당당한 요부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또 아주 그 파무파탈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어필이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그 아데블로 바워가 당시 실제로도 그런 인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는 당시 제당 회사의 안주인이었죠. 유디트의 목에 하고 있는 금빛 찬란한 목걸이가 바로 그 제당 회사 회장님이 선물한 목걸이래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 여자가 아데블로 바워구나라고 하고요. 이제 굉장히 고가의 것이었는데 그 목걸이 때문에 이제 이 모델이 아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저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아델블로 초상화가 또 엄청난 고가에 또 낙찰이 됐던 정적이 있었던 또 작품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래서 클림트는 기본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기도 하지만 그 너머에 그가 평생을 갈망하는 여성상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이 여성을 가장 잘 표현한 작가로서의 클림트. 그래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가 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유디트는 오스트리아에서 왔죠. 네. 그러면 벨베데레 미술관에서 왔어요. 네. 딴 유명 작품 중에 네. 오스트리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온 중에 유명한 건 어떤 게 있었어요? 그 클림트 작품 중에요. 요람이라고 하는 혹시 작품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구도가 아래에서 위를 이렇게 올려다보는 그런 구도의 작품이고 아기가 아주 화려한 조각보 사이에서 이렇게 있는 그런 그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이제 워싱턴에서 워싱턴 갤러리, 그러니까 미술관인데요. 이제 거기서 이 작품이 왔는데, 그 처음에 이제 그 작품 같은 경우는 꾸리어라 그래가지고 그 작품을 딱
들고 배달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전문가. 예. 그러니까 이 작품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얘를 혼자 안 보내고 꼭 누구 옆에 사람 짝꿍을 붙여갖고 작품을 보내요. 그럼 얘를 이제 그 비행기에 잘 태워갖고 오는데요. 이제 그 친구가 그 작품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그 작품을 거기서 다시 한번 그 이 오는 동안에 손상됐던 걸 그 원화를 기억했다가 오는 동안에 손상됐던 부분이 없는지 일일이 다 체크를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체크를. 예, 그래갖고 거기에 약간의 뭐 흠집이 난 것 같으면 직접 이렇게 해서 내가 당신 큐레이터 맞냐? 큐레이터가 그렇게 복원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자기는 복원가이고 이 작품이 자기가 그 이제 담당하고 있는 작품이고 그래서 이 작품이 가는 데는 자기가 다 따라다닌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작품 하나에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 그렇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런 그 작품과 사람 한 팀이었던 것 같아요. 예. 다음 시간에는 어떤 화가를 알아볼까요? 예, 다음 시간에는 그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고 또 여성 편력으로도 또 유명한 그런 그 파블로 피카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소는 워낙 작품이 많아서 네. 어떤 대표작을 추천하시기가 어려우시겠어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어떤 작품을 미리 좀 준비해 주세요. 사실 게르니카. 게르니카. 예, 그 게르니카가 되게 재밌는 게 그 독일의 한 장교가 예. 그 게르니카를 이렇게 보고 예. 클림트한테 이거 당신이 했어요? 하고 딱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피카소가 그 장교한테 니네들이 했잖아. 그랬다고 그렇죠. 그런 아주 그렇죠. 유명한 일화가 사건은. 있는. 네. 예. 그래서 그 작품도 한번 보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고요. 예. 네, 전반적으로 또 저희는 뒷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파블로 피카소에 대한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성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이슬 맛보리 맥콜.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에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 YTN 라디오가 상암시대 개막과 함께 오는 28일 봄 개편을 단행합니다. 시사의 달인 신율 명지대 교수가 YTN 출발 새 아침의 진행을 맡아 오전 7시 청취자 여러분의 아침을 힘차게 엽니다. 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강규현 변호사가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비평을 통해 시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생활경제 프로그램 궁금해요 경제생활에서는 알아야 하고 알면 힘이 되는 경제 관련 궁금증들을 세무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들이 그날그날 해결해드립니다. 낮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정오에 만나는 음악 뉴스쇼 뉴스 FM 진미선입니다에서는 YTN만의 뉴스 콘텐츠와 감미로운 음악을 함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는 28일 YTN 라디오 봄 개편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것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는 자동차 디자이너 임범석 미국 아트센터 디자인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어젯밤부터 서울 일대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어젯밤 10시부터 시간당 85 마이크로그램을 2시간 이상 초과해 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현재 대기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시간 평균 77 마이크로그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올 들어 5번째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모든 국내 연안여객선사를 대상으로 부실대출 여부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 등 유병원 전 회장 일가 관련사들의 대출을 살펴보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국내 연안여객선사의 부실이나 편법 대출 여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결과는 수사 당국으로 이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 성장해 3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올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선 0.9% 늘어 전기와 같은 수준의 증가율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민간 소비 증가는 둔화하고 설비 투자는 감소했지만 수출 증가세가 지속한 데다가 건설 투자와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가 큰 폭으로 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많은 자동차는 누군가에게는 그냥 이동수단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 자체로 하나의 꿈이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너무 사랑해서 평생 자동차를 꿈꾸며온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 임범석 미국 아트센터 디자인대학 교수와 함께 자동차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에 오신 지 며칠 안 됐다고요? 이틀 됐습니다. 어제 베이징에서 하는 모터쇼를 보고 막 도착했습니다. 아직 그러면 그 시간 적응도 잘 안 되셨겠어요? 약간 그런데요. 언제까지 계세요? 그래서 다시 지금 저는 일 때문에 샹하이를 갔다가 또 끝난 다음에 이제 다시 또 LA로 가야 됩니다. LA로? 네. 잠깐 들르신 거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우리 임범석 디자이너 보면은 뭐 GM 최초의 한국 유학생 출신 디자인 인턴, 또 동양인 최초의 혼다 콘셉트카 디자이너, 그리고 지금은 또 한국인 최초의 아트센터 디자인대학 교수, 여러 가지 그냥 직함이 많아요. 그렇게 됐네요. 저도 뭐 그렇게 하려고 준비한 건 아닌데. 네. 자동차 디자인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있었나 봐요. 글쎄, 자동차 디자인보다는 자동차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모든 남자아이들의 최고의 장난감이 자동차 아닐까요? 그렇죠. 그 어떤 점이 자동차의 매력이었어요? 그 당시도 어렸을 때 자동차가 장난감을 좋았던 건 자동차가 아마 모든 그 시대에 제일 좋은 그런 기술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놓은 그런 최고의 어떤 결정체가 아니었나. 네, 그랬군요. 그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뭐 디자이너도 있지만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카레이서도 있고, 그렇죠. 또 설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정비하시는 분도 있고, 그 중에서도 디자인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글쎄요, 전 자동차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도 못했죠. 자동차가 좋았는데 자동차를 보면서 뭔가 왜 자동차가 왜 이렇게 생겨졌을까? 누가 이런 걸 결정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부분에 아마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디자인으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오래된 자동차들 보면은 약간 상자각 비슷하게. 그렇죠. 뭐 포드 자동차 처음 나온 것도 그렇고. 그런 자동차가 갈수록 좀 미끈미끈해지고 부드럽게 바뀌잖아요. 특히 그 경주용 카라든가 스포츠카 보면은 왜 그렇게 차가 납작하고 옆으로 퍼졌어요? 일단 그 자동차들이 처음에 만들어져서
초창기에 만들어져서 점점점 발전하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공력학, 에어다이내믹스죠. 즉 처음에 했을 때 차들은 불과 뭐 시속 10km, 20km부터 결국은 지금 차들은 뭐 나와 있는 차들 중에 뭐 시속 400km 이상도 가는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결국 공력학이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좀 더 낮아지고 넓어지고 또 매끈해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렇군요. 지금 뭐 지난달 말에 다 보도가 되고 알려졌습니다. 책을 내셨어요? 네, 이제 제 책을 정말 제 개인적인 역사와 또 제 관련된 일, 그리고 아마 더 중요한 거는 제 인생에 봤던 차들, 즉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또 저를 자동차 디자이너를 만들어준 책들을, 차들을 책으로 한번 소개를 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책을 통해서 뭐 특별히 독자들한테 뭘 알려주고 싶거나 뭘 이렇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어요? 글쎄요, 저는 이거는 무슨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교과서도 아니고 책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 아니 차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책. 즉 제일 중요한 얘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끝까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열정이 아닐까요? 예, 그렇죠. 우리 임범석 디자이너가 쭉 어렸을 때부터 아주 성장해서 돈을 벌고 차를 샀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이 차를 제일 처음에 산 차가 뭐예요? 저는 미국 유학 가서 제일 첫 번째 산 차가 있습니다. 그게 피아트 아니에요. 피아트의 조그만 컨버러블 차였는데 그 어렸을 때 외국 영화를 보고 감명받았던 아마 그렇게 비슷한 생긴 차를 찾고 샀는데 문제는 이 너무나 오래된 차를 사서 그렇게 좋은 멋있는 스포츠카가 그렇게 쌀 리가 없죠. 싼 가격에 샀더니 결국은 고장이 많이 났고요. 뭐 최악의 차였습니다. 두 번째 차는 뭐였어요? 그 두 번째 차는 그래서 그 두 번째 차는 드디어 미국 차 쉐비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피아트 이태리 차보다는 조금 덜 고장이 났는데 그 차도 역시 뭐 그 유학생이 살 수 있는 수준의 차여서 뭐 차를 매일같이 고쳐가면서 학교를 다녔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군요. 유학생 때 말고 진짜 임범석 디자이너가 돈도 충분히 벌어서 내가 진짜 사고 싶은 차 그때는 어떤 차였어요? 저는 그래서 결국은 어렸을 때부터 꿈의 하나였던 이제 포르쉐를 사게 됐습니다. 그 포르쉐 911, 포르쉐 911이라고 하는 가장 스포츠카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저의 하나의 꿈의 차 중에 하나였던 포르쉐를 샀는데 생각보다 훨씬 불편하더라고요. 어떤 점이 불편한가요? 차가 너무 낮아서 결국은 타고 내릴 때는 불편하고 또 그 차를 샀을 때쯤은 친구들과 다른 고객들도 오고 했는데 결국은 뒷자리가 있으나 마나한 조그만 자리고 결국 2인승이 되다 보니 누구를 태울 수도 없고 또 소리도 너무 크고 그런 혼자 즐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탔는데 결국은 가장 쓸모없는 차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는 국내에도 포르쉐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SUV도 있대요? 그렇죠. SUV도 있죠. 그래서 뭐 타기는 어렵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인데 포르쉐를 좋아하는 정통파 사람들은 그 SUV는 포르쉐도 아니다. 뭐 이러면서 너무나 화를 내죠. 그건 왜 그런가요? 뭐냐면 포르쉐는 스포츠카 회사에서 그런 SUV를 냈으니 포르쉐를 좋아하는 정말 열렬한 팬들은 정말 뭐 참을 수 없는 화가 나는 일이지만 실은 그게 지금 가장 성공한 포르쉐 차가 됐죠. 그러니까 포르쉐도 그렇게 변해서 그런 스포츠카의 어떤 그런 스포티함과 또 편안한 SUV의 편안한 거를 같이 합치는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죠. 그렇군요. 예전에는 자동차 하면은 아주 튼튼하게 고장 안 나게 만들면 좋다고 생각을 했다가 최근에는 점점 디자인이 중요해지는데 그런 추세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더 구매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당연히 젊은 사람들의 구매력 또 어떻게 보면은 품질의 평등화라고 그래야겠죠. 지금 옛날만큼 제가 학생 때 탔던 그런 고장나는 차 아니면 한국에도 옛날 차들 같이 그런 품질이 떨어지는 차 이젠 품질로 얘기하는 시절이 아니라 그 품질 이상의 무언가 결국은 가장 디자인이 중요한 시기가 됐죠. 우리가 쓰는 핸드폰, 셀폰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경우에 먼저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한테 이 디자인에 맞춰서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그렇죠. 있어요. 네. 자동차도 가능합니까? 가능하냐? 물론 그 개념적으로는 컨셉추얼리 가능합니다. 예. 그렇지만 자동차는 그런 단순한 어떤 휴대폰보다는 워낙 덩치도 크고 많은 게 연결되기 때문에 예. 아마 그렇게까지는 힘들지만 디자인은 지금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죠. 그렇군요. 그 자동차 하면은 대표적인 그 명차들이 있어요. 독일 차들도 있고 일본 차, 네. 미국 차 쭉 있는데 그 각 그 브랜드별로 디자인도 또 다 다르죠. 그렇죠. 특징이 있습니까? 네. 아마 그런 디자인 그 브랜드들 세계적인 명차 브랜드라고 하는 뭐 이태리의 페라리부터 뭐 독일의 폴샤부터 뭐 이런 브랜드들이 결국은 내세우는 거는 자기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의 어떤 자기들을 가지고 있는 고유의 DNA인데 그 대부분은 결국은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에서 오죠. 폴쉐 같은 경우는 가장 독일적인 차고, 페라리 같은 경우는 가장 그 이태리적인 차고, 제규어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은 뭐 제규어의 그 오너십은 인도 회사라 할지라도 가장 어떻게 보면 영국적인.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독일적인 건 뭐라고 얘기했죠? 독일적인 것은 일단 가장 합리적이고 자기네들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자기들이 맞는 대답에 대한 고집이죠. 예. 폴샤는 지금 엔진이 결국은 뒤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없는데 그 하나의 정해진 그 대답을 고치지 않고 꾸준히 진화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물론 두 사람밖에 탈 수 없지만 조그맣게나마 뒷자리도 있어서 약간의 어떤 실용성도 주면서 또 너무 눈에 튀지 않는 디자인. 이탈리아적인 건. 이탈리아는 일단 그 스타일이 제일 먼저죠. 어떤 품질보다는 그렇게 따지면은 또 단순히 형태만이 아니라 그런 뭐 엔진 사운드 같은 뭐 여러 가지 좀 더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렇군요. 지금 우리 임원수 씨 전력을 보면은 혼다 컨셉트 카를 디자인한 걸로 돼 있어요. 그 컨셉트 카라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자동차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단순히 미래지향적인 뭐 이렇게 그 이상의 즉 각 회사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그것은 기술적인 것, 디자인적인 것, 또 어떤 각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디자인 특징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 고객들에게 또 시장의 앞으로의 자기네 나갈 방향들을 보여주는 가장 어떤 그 쇼케이스적인 가장 좋은 그런 샘플이 되는 거죠. 그 일반 자동차 디자인하고 컨셉트카 디자인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일단 기술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좀 더 자유로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군요. 그 디자인을 잘하려고 기능을 포기할 수도 있고 기능을 올리려고 디자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그거는 조정을 합니까? 그게 아마 모든 디자이너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고민이 아닐까요? 그 두 가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앞세워서 물론 디자이너들 좀 더 감성적으로 디자인을 앞세우는 경우도 있고 또 회사에서 바라는 어떤 효능적인 또 소비자들이 바라는 어떤 그 성능적인 거 아마 그걸 섞고 바른 조율을 해서 하는 건 아직도 가장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타이어 버스라는 게 유행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 타이어 버스라는 게 뭐냐면은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에 타이어라는 버스가 나와요. 만화 영화 주인공인데 그거를 그 서울시에서 그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칠도 하고 그래서 인기인데 사실 버스나 택시는 일반 승용차하고는 달리 디자인이 뭐 그렇게 뭐 많이 이렇게 변한다거나 특색이 있다거나 이런 걸 보기 어렵잖아요. 어떻습니까? 택시 또는 뭐 버스 같은 경우도 디자인을 좀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나요? 그렇죠. 앞으로 남아있는 가장 이런 공공 트랜스포테이션 공공교통 수단에 대한 디자인 어떻게 생각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가장 성공적인 경우죠. 그 신칸센이라는 그 열차 디자인을 지금 거의 뭐 전 세계에 내세울 만한 가장 큰 대표적인 그런 공공교통수단 디자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특히 뭐 기차나 또 열차, 택시, 버스 같은 그런 부분의 디자인도 훨씬 뭐 좋아지고 바뀌어야 될 부분이죠.
우리나라 자동차도 그동안 뭐 아주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 전문 디자이너로서 우리 차 디자인 수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국내에서 보는 그 국산차 디자인보다 외국에서 보는 지금 저같이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때 네. 지금 한국 브랜드들의 디자인은 거의 세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미국 같은 데서 이미 많은 일본 회사들과 경쟁을 하고 있고 예. 또 유럽 회사들과도 거의 대등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실은 여기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외국에서는 한국 브랜드에 대한 디자인 평가를 더 높게 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임범석 디자이너는 어렸을 때 워낙 차를 좋아하셨다고 그랬는데 장난감 차도 그렇고 그렇죠. 모형차도 네. 그렇고 근데 그런 모형차를 좋아한다고 다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그림을 잘 그리셨어요? 아니면은 무슨 특별한 손재주가 있으셨어요? 그게 저는 정말 자동차를 좋아하는 마음을 좋아하는 장난감 자동차부터 뭐 어떤 자동차 그 디자인 공부에는 물론 그런 미술적인 뭐 스케치를 한다든 그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디자인 학교에 갔을 때 아마 초창기에 남들보다 더 어려운 고생과 고민을 했는데 그러셨구나. 지금 돌아볼 때 보면 그 꼭 디자인이 되는 그 가지고 있는 자질 중에 어떤 그런 미술적인 부분보다는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자동차에 대한 열정, 그다음에 그런 관찰력들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그 임범석 씨가 처음에 샀던 피아트 자동차, 뭐 다음에 탔던 거 쭉 얘기를 하셨는데 그동안 그 임범석 씨를 거쳐간 자동차가 몇 종류나 돼요? 아유 글쎄요, 뭐 자동차 디자이너로서 제가 개인적으로 샀던 차 또 회사에서 일하면서 또 회사 일을 통해서 타는 차 뭐 거의 수백 대가 되지 않을까요? 그 자동차 중에 네. 본인이 몰고 탔던 자동차 중에 그 차는 다시 한번 타고 싶어 이런 차 있어요? 글쎄요, 그런 차들 참 디자이너가 가장 그 까다로운 고객인 것 같은데 네. 실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런 꿈의 자동차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네. 언젠가는 바로 그런 꿈의 자동차가 앞으로 미래에 나타나지 않을까. 네. 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예술 계통에 있는 분들은 네. 이건 뭐 정말인지 모르지만 이 뭐 특정 업체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예술을 하시는 분은 뭐 아우디를 좋아한다. 뭐 하시는 분은 뭘 좋아한다. 이런 게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어느 정도 그 연결성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런 그 자동차 어떤 특정 브랜드에서 디자인 개발 과정에서 자기네들의 고객에 대한 연구 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결국은 그런 과정을 걸쳐오기 때문에 충분히 맞는 말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디자인이 또 성공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그 어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앞서 우리 자동차의 디자인 수준 뭐 굉장히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과연 우리나라가 앞으로 계속 그런 자동차 기술 디자인 또 거기에 대한 훌륭한 인력이 나오기려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우리가 그 페라리라고 그러면은 그 페라리는 결국 이태리적 문화, 이태리의 문화와 어떤 감성을 우리가 사는 것이고 아우디는 가장 독일적인 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독일적인 대답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브랜드는 뭐가 되냐 결국 가장 한국적인 그런 한국적인 문화, 한국적인 역사 또 한국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사는 이제 그게 저는 맞는 대답이고 앞으로 부산 브랜드들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그런 한국적인 것을 좀 더 많이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그 지금 말씀하신 도중에 우리 청취자분께서 질문을 오셨는데 5107번으로 자동차 디자인 하실 때 외관 디자인을 더 중요시 하는지요? 아니면 안전적인 요소도 감안하시는지? 그것은 정말 일단 안전적인 요소가 가장 우선이죠. 어느 자동차 브랜드에서나요. 그걸 기본으로 기본으로 다른 외관적인 것 등에서 좀 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각 브랜드들의 차별화죠. 지금 너무나 차들이 비슷해 보인다는 그런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각 브랜드들이 각 자기 나름대로 차별화를 준비하고 있죠. 그렇군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하나 더 소비자들이 고안해내는 아이디어를 디자인에 반영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당연히 해야죠.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가장 더 중요하고 또 가장 그 힘든 또 고객 예. 중에 하나고 또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이죠. 결국은 매일같이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동차 디자이너죠. 임범석 미국 아트센터 디자인대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지섭 아카페라를 마시다. 깊고 진한 아라비카 원두로 부드럽게, 향기롭게, 감미롭게 그렇게 아카페라. 부드럽게 커피에 녹아들다. 햇살이 좋은 날 아카페라. 빙그레. 한화 도시개발 리포터 김소연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 화성 바이오밸리에 나와 있는데요. 시와 반월공단에서 톨게이트 하나거리. 우선 입지 좋고요. 경기 남부에서 3.3제곱미터당 150만 원대 산업단지. 이곳 시의원님들 서두르셔야겠는데요. 경기 화성 바이오밸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분양문의 1599-0170. 지금 휘슬을 켜보세요. 그리고 크게 숨을 쉬어보세요. 차갑게 불어오는 빠르고 힘센 바람이 당신을 알래스카의 자연으로 데려다줍니다. 이 시원한 느낌 그대로 LG 휘센.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남영민,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